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왕상한입니다. 오늘은 잇따르고 있는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관련 망언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박용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견 주실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일본의 모습을 보면 그 정치인들의 망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부소장님, 일본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언행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럴까요?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아베 총리를 중심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개인사 내지는 그 개인적인 그 신념이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제시하는 이제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부부터의 어떤 숙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애국주의적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측면이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동북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세라고 하는 것이 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 그래서 지금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그 안보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한국과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그 국가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과거사 인식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같은 것들. 네. 크게 근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변화되는 정세에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이제 그 국학적이라고 할까, 그 민족주의적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는 측면,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그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후 일본에 특히 이제 자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이라고 그럴까, 소위 말하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생긴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자민당이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자 했었던 일종의 그 전후 동안의 어떤 숙제, 과제고 그런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사카 교수님. 예. 저는 그 현재 그 아베 정권의 의경화라는 것은 그 13년도에 그 기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3년도에는 그 아시다시피 자민당 정권이 1년 전도 그 비자민당 정권의 그 호소카와 정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정권을 이뤘습니다. 1년 전도. 그때 그 13년 그 7월에 도코노 담화가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민당이 두 개로 사실 갈라졌습니다. 자민당 내에 강연파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절대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한 자민당을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현재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자민당 내 우파 세력들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실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렸다라는 면에서 자신들의 그
으빠들만 말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마치 일본 전체의 주자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내세우는 그 정권으로서 등장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베 수사당의 어떤 망언, 또 일본 정치 세력의 때 망언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종군 위안부랄지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에 어긋나는 걸 발언을 하거나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독도 영해권 문제 같이 그 주변 국가 영토 문제에 관해서 특히 우리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거듭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베 수상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일본 정부의 주축을 구성하는 자민당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좀 국제사회 보편적 의식과 어긋나는 그런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90년대 일본 사회의 소위 그 전후의 역사를 움직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형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베 정부의 주축은 그때 관여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식, 사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 그랬던 역사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독도 영해권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아베 정부의 어떤 그 전략의 부재에 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아베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계속 정상회담도 요청하고 있고 또 한국과의 안보 협력도 다 한편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독도 영해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하고 갈등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 전반적으로 전략이 지금 굉장히 혼돈돼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불필요한 망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의 결여 내지는 전략의 결여 이런 것들이 일본 현재 정부의 어떤 망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저도 동의하고요. 단 그들의 망언 뒤에 숨어 있는 일련의 일본 정부의 행동들을 보면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들이 추구하는 보통 국가를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될 텐데 제도화하려고 하는 모양이 상당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 작년 7월 이후에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은 이후에 아베 정부가 했던 대외 정책 같은 것을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출범시켰고요. 그다음에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시켰고 집단적 자위권 획득했고 그리고 무기 수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위대 해파병에서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은 소위 그 일본의 우경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이제 보장된 임기 동안 이제 제도화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좀 보통 국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망언이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정상 국가가 보통 국가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제도화하는 모습 그 망언 뒤에 상당히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베 정권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들 가만히 계시네요. 한일 관계가 사실 2012년 12월 달에 아베 정부가 등장하고요. 예. 또 작년도 2월 달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사실 1년 동안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계속 그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래 아마 지금 최악의 관계로 빠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알 겁니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베 정부가 역사 문제랄지 또 영토 문제 같은 내셔널리즘적인 이슈에 관해서 너무 보수 우경화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 종전에는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기조를 취해왔는데 그 박근혜 정부는 역사와 외교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연계해서 취하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그 외교 안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한일 관계 악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 것은 일본 아베 정부의 어떤 잘못된 역사인식 이것에 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뭐 거기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이제 한국에 처한 정세가 우리 이제 북한, 뭐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도 있고 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뭐 동아시아 지역 질서 불안정도 있는데 한일 관계 악화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부담이 되는 측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잠시 뒤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아베 정권이 있는 한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아베는 일종의 확신범이거든요.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우리 이웃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오도된 생각인데 따져보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가 지금 사실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한중일 FTA 체제도 출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해상 안보, 기후 안보에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원초적인 문제라고 하는 기억의 문제가 모든 것을 다 빨아버리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즉 유럽과는 상반된, 즉 여기서 진화될 수 없는 지역 질서를 일본 스스로가 지금 연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한일 관계 물 건너갔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사 문제도 역사 문제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뭐 올해 시정연설에도 그랬지만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점거했다라고 하는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소프트 어프로치,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즉 정체성을 부정하는 나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이상은 지금 상당히 한냉정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6개월이라기보다 일단 건너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그 헌법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거까지가 사실상 아베 정권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국방군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일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베 정권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보하겠다. 그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 아베 정권의. 네, 그것도 헌법 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명당이 아직은 그 반대 입장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본의 내부적인 요인이 지금 그 한일 관계를 그 건너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네. 아베 정권으로서는 빨리 그 한일 관계를 그 말하자면 한국을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내부 사정이 그것을 막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미국이라든가 그런 그 국제적인 건조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베 정권의 위도는 빨리 그 한일 관계 자체를 그 일본이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 내지는 지속이 될 건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지금 이제 그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를 크게는 두 가지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그 과거사 인식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테고 또 한 가지는 좀 크게 전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안보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그와 내지는 별도로 해서 진행될 그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한일 간에 이제 오고 갈 얘기들. 근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20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집단적 자위권이랄까 이 안보 문제는 조금 별도로 하더라도 보면 과거사 인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좀 더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서 그거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좀 더 그 유화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조성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하고 그것을 봐야 될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아베 정권이 그러니까 아베 내각이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면 그 바뀐 사람은 과연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형태 상태로는 지금 보면 아베 내각은 한동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내년에 있을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는 갈 가능성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올해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과연 이제 얼마큼 그 타격을 받을지에 따라서 조금 그 유동성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냉각 관계 아까가 확신범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확신범적 이 인물이 지금 이제 그 정권을 잡고 그 하는 차원에서는 뭐 내년 그 말까지도 갈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또 한국 그 박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그 양보되지 않을 그런 측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과연 막상 아베 총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식의 그 포스처를 취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거를 전후 큰 그 일본 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그 공명당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이 자민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가기가 생각보다는 비록 지금 소선거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좀 더 그 양당의 제를 좀 더 성립시키는 그런 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자민당 내지는 그 아베 총리에 대한 그 인기라고가 그런 것이 여전히 크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전에는 보면 또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좀 더 그 매파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비둘기파라고 그럴까 좀 더 그 온화한 국제파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그런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어떤 언급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대응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냉각 내지는 그 소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갈 가능성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꽤 그 길게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로서는 뭐 일본의 행위를 지금 소위 작용을 받아서 반응하는 위치인데요. 우리가 뭐 특히 반응하는 것이 딱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독도 관련된 것, 예. 그 다음에 위안부 관련된 것, 예.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군사 대국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소원한 관계에 빠질 뻔도 했었고요. 즉 보면 제 생각에는 소위 요번 특히 아베 정권의 문제점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소위 속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타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 지금 중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의 영독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지만 작년 2013년도 9월 달인가 유엔에 연설하러 갔었어요.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 연설이 마치고 허드슨 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뉴욕의 상당히 보수적인 연구소입니다. 네. 거기서 아베 총리가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차라리 나를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즉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일본이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는 말을 꺼냅니다. 즉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을 꺼내면서 군국주의라는 말을 썼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는 군국주의를 일본 보통 국가의 이상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적극적 평화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을 예전에는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일련의 하는 행동들이 주변국에게 아픔을 줬던 역사를 인지 못하고 혹은 독일식으로라도 하지 못하는 그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즉 신념을 통해서 신념을 가지고 정치력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이죠. 네, 그 한일 관계가 그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보다 보는데요. 더 악화될 또. 수가 있다. 예. 그거는 바로 독도 문제인데요. 네. 그것을 그 일본이 확실하게 지난해 12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전 전략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전 전략 속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정확하게 있는데요. 한미일 건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파트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일 관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독도 문제이다. 독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명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그 아베 정권이 해온 내용을 보면 바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끌어간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국제적인 그 여러 가지 여론을 고조시켜 가지고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인식을 심어놓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본 외무성 쪽에서의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기타 국제 홍보 강화라든가 그리고 한국 쪽에서 거기에 많이 그 화가 나서 여러 가지 행동에 나가면 오히려 그곳을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네. 네, 독도 문제로 마지막은 군사적 진도로도 생각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중국하고 진도를 태워도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진도를 태워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한국은 그 의방이고 같은 그 한미일 동맹 관계 어떤 네. 면에서는 완전한 동맹 아니지만 우리하고 일본은요. 그러니까 약간 취급하기가 상당히 그 미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생각으로를 말할 경우에는 독도 문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근데 기타 역사적인 문제는 한마디도 국가안전보전 전략 속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독도 문제만 해결하겠다. 거기에는 평화적인 방법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세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지는지. 네. 올해 안에 국제 사법재판소. 그것이 안 될 경우 우리가 뭐 거부하면 그게 안 되니까. 예. 네, 그 경우는 그 다음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네, 그것은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틈을 타서 독도를 노릴 수도 있는 네. 것입니다. 아무튼 독도 문제로서는 그냥 언제만 하는 것도 계속 네. 악화될 것이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올해도 네. 독도 문제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 독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문제를 지금까지처럼 저렇게 막 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특히 아베가 들어와서 독도에 대한 그 야욕이라고 할까요? 네.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저러는 건가도 싶어요.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베 정부 취임한 이후에 그 내각의 영토상 자문기구로서 영토 주권했던 영유에 관련된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를 만들었고요. 그 간담회가 사실 작년 7월 달에 보고서를 냈었죠. 그 보고서에서 센가쿠하고 독도를 들면서 센가쿠 영유권은 일본의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강화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제적으로 좀 홍보를 강화하자 하면서 소위 영어랄까 제 외국어를 통한 어떤 홍보 대책 강화를 그 보고서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작년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그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습지도력 해설사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나오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한테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고조가 되고 있는 내셔널리즘 강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전에 민주당 노다 정부 때도 일본의 어떤 그런 영토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베 정부 들어와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뒀을 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아마 조직적으로 뭐 국제문에 나가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또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사실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아베 수상 자신은 아베노믹스, 일본에 대한 경제 부흥 쪽에다가 초점을 뒀는데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판단하면서부터는 올해는 조금 더 자신의 보수 우경적인 정책 어젠다들에다가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무슨 헌법 개정이랄지 또 집단적 자유권 용인 문제랄지 하는 것들이 일본 쪽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측 봤을 때는 한일 관계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도 사실 지금 현안들이 많은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판결, 최종 판결 남아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만약에 정식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또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일 관계에 참,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임 당시에 독도를 방문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일왕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지금의 저와 같은 일본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그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을 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언급한 거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저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죠,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무부가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 외교 청서라든지 내지는 그 방위청이 계속 해왔던 그 방위백서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일본의 영유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 특히 더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베 총리라고 하는 그 신념 강한 내지는 그 확신범적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후 일본 보수 세력이 지금 그 자기들의 최대 그 과제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라고 해서 하는 일본의 보통국가 내지는 그 헌법 개정,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 평화 헌법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그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미군이, 그 미군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국가가 자기네들의 가장 큰 그 기초가 되는 것을 다른 그 점령군에 의해서 한 것을 그대로 가질 수 없다는 식의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보수 세력, 자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개정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다시 한번 총리를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더 본격화되고 좀 더 확산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뭐 제 생각이지만 전략적으로 독도를 좀 이용하고 있다. 일본이요. 그거는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요. 조금씩은 독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러나 7월에 참여연 선거 지난해가 있을 때까지는 독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은 자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참여연 선거에서 대선거를 거둔 다음부터 이제 그 인원수가 바로 어떤 인원수냐 자민당하고国民党의 그 국회의원 인원수가 참여하고 그리고 중의원에서 그 3분의 2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에 독도라든가 생각 여론을 본격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다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물론 3분의 2까지는 안 갔지만 다른 야단들의 좀 찬성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3분의 2까지 아슬아슬하게 지금 공면나까지 포함시키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독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했고, 네. 근데 60% 정도였는데 독도가 일본 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너무 낮다. 이게 뭐 80% 90%가 돼야 이게 독도가 일본 연도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홍보를 큰 내용이죠.
홍보를 아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침략당해 있는 게 독도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냐? 군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다. 군대가 있으면 뭐 영국이 거기 아르헨티나에 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른 한 것처럼. 한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네. 불법으로 점거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바로 이러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만이 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네. 헌법 개정을 위한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독도 문제를 간주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생각으로도 문제를 간주하는 것이다. 네. 모든 게 진짜 존재 일어나도 되고 네. 일어나면 군대를 가져야 되니까. 네. 예. 아무튼 군대를 가지는 것이 갖기만 목적이고, 하면 예. 이게 엄청나게 일본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다. 네. 이게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은 언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일본의 있습니다. 군사력이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강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 보면 해상 추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잠수함을 보고 그다음에 해상 전력을 감시하는 전력인데 미국 다음에 많고요. 한 23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상 전력의 가장 맹점이라고 하는 이기삼 같은 것도 지금 9척인가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많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있고 얼마 전에 발사에 성공한 즉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급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아베 정권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소위 보통국가화라고 하지만 보편적 관점에서 보통국가라고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시키려면 주변에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였지만 그 전부터 센카쿠 제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독도 문제도 한면 띄운 것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도적 차원의 개혁, 즉 일본의 입장에서 제도적 차원의 개혁은 헌법을 개정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즉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센카쿠와 독도와 같은 위협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수방위 체계를 바꾼다는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적 차원에서 전술 교리와 무기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외 억제력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위 나왔던 일본 외교안보의 3종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방위대강부터 해서 중장기 무기 체계를 보면 상당히 공세적 국가로 전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독도라는 것은 소위 일종의 맥락적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센카쿠는 이미 중국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건데 저쪽에서 자꾸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념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자위대 군사력이나 군사전략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일본 이제 육해공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는 물론 자위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근데 사실 뭐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지금 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요. 재래식 전력만을 봤을 때 해상자위대는 미국에 의해서 2위권, 그렇죠. 또 항공자위대는 뭐 4위권 내지 3위권 정도로 평가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은 뭐 핵무기가 없고 또 무슨 전략 폭격기 같은 그런 전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상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일본 정부가 공표한 국가안보 전략 혹은 방위계획 대항에 보게 되면 그 전력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전략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서들에서는 일단 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또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네. 밝히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해상자위대 전력이랄지 또 항공자위대 전력을 추가적으로 증강함과 동시에 그 새롭게 육상자위대 이제 해병대 전력도 또 추가하는 방침을 처음으로 표명해 놨습니다. 네. 저희 일본은 이제 그 평화헌법화에서 해병대는 공교경 무기라고 공교경 전력이라고 봐서 보유를 사실 금기시해 왔는데 처음으로 해병대 전력 보유가 명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이러한 전력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뭐 운용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전략문서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방침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 사실 뭐 중국의 부상은 물론 미국이나 한국한테도 뭐 우려의 사항은 되는 거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을 예컨대 군사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는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양면의 정책, 이중적인 정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고. 근데 다만 일본만이 너무 이제 군사적 견제랄지 우리가 정책에서 말하는 뭐 공태적 현실주의 그런 개념이 입각해서 중국을 대응하는 것이 과연 뭐 동아시아 지역 질서랄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지역 정책과 비교 봤을 때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일본은 또 그 약간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방위계획대학 문서에서는 또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그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도 강화해야 되지만 뭐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된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어떤 전략의 불일치, 그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근본적인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의 어떤 국가전략 체계상 모순이 있지 않는가, 자기들도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모순에 빠져 있다고 말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과연 아베 정권이?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일본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그 아베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한국 정상과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겠다. 혹자는 그 모습을 두고 스토커 같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커 외교라는 얘기도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더더욱이 글쎄 그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한미일 건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상당히 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 차이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인식 문제로 일본이 한국하고 대립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일본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적은 중국이다. 듣기 생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독도에 대해서도 최근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이 독도가 확실하게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해외의 외국인들한테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한국하고 등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건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독도 문제만큼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모순이라기보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본의 전략이고요. 굴복시키겠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런 군사대국이 돼가지고 일본이 한국이 아직 그렇게 군사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굴복시키면 한국이 달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공조보다는 굴복을 시키겠다. 네, 바로. 예. 바로 그러한 마지막은 그러한 위도로. 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조가 아니라 복종이다. 그런 그죠? 게 아닐까. 예. 왜냐하면 지금
논의들이 너무 지나치게 말이 좀 물론 나간다고 지나치게 생각하는데 나가는데요. 지나치게 나간다라고 해도 되지만 지나치게 나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얘기해 보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뭐 아직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예, 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단지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제 신뢰의 문제가 아주 여러 추정이라기보다 가지.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면이고,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한일 간에도 그렇고 지금 동북아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일본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뭐 모순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죠.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 얘기를 하면서 과거사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독도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위안부라든지 어떤 과거사적인 식으로는 전혀 양보를 안 는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모순된 측면이 당연히 무지 많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전략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한다고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일본을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좀 더 맞는 해결이라고 그럴까 생각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자기의 정권 유지라는 차원도 아마 있을 테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동북아 변화하는 동북아에 있어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거에 먼저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 다음은 다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그걸로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뢰, 신념이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이후는 이제 차차 뭐 풀어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인 일본의 목표는 국내적인 국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진명 국가는 아니었고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목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침략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국가가 되어야 되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대를 가지겠다. 이게 최종 목표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은 어떤 나쁜 것도 없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국가에 있는 그러한 전사자의 뿌리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구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달아갈 수가 제가 있거든요. 잠깐 말씀 정리해 볼게요. 호사카 교수께서는 일본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한일 간의 공조라기보다는 복종이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셨고, 이제 부소장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셨지,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에 대한 그게 뭐라고는 그렇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복종 그걸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게 다 전략적으로서 나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공조라고 그럴까? 파트너십을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태 얘기를 한다면 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국내 정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준비되는 것이 더 우선 목표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돼서 한국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생각이죠.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이외에 막상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면 거죠. 부장님 말씀을 약간 거들면요. 예. 아까 호사카 선생님은 이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해서 한국을 독도 문제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제 복종시키겠다. 그런 잠깐만요. 취지의 말씀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인식 문제에서는 일본은 양보할 어떤 생각도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테러리스트이고, 예. 우리가 말할 때는 의병의 그 의사로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역사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견해에서도 절대 현재 아베 정권은 일본이라기보다 아베 정권은 우리의 한국의 견해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제로입니다. 그거는 자 천사회담 가졌다 하더라도 양보할까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일본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우리의 입장이 이거다.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여 달라라는 것은 일본의 그 견해를 수용해라. 그거는 그 역사적인 문제에서는 굴복해라. 네.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문제로 망 아니다라는 거죠. 독도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러한 견해에 한국은 수용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된다. 예. 바로 그런 이야기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죠. 굴복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굴복하려고 일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다고 그럴까?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전략적으로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신 게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고 있죠. 그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근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군대 정치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을 거의 생각 안 한다는 건 마찬가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뭐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일본 아베 정부가 굉장히 그 역사 문제에 관련돼서 기존의 일본 정부하고 다른 수정주의적인 해설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과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데, 다만 일본이 설령 그런 역사인식 가지고서 한국을 골복시키려고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의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고 이유를 제기한 나라는 지금 그거에 대한 그 평가이기 이전에 네. 진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짚는 것이 우선일 것 같으니까 지금 논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보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부소장님 말씀처럼 국내 문제에 치중하다가 보니 그러다가 나온 하나의 해프닝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논점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토론해 보도록 하자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베 신조가 그 13년 이후에 해왔던 행동을 보면 먼저 세연모의 교제를 계속 취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세연모의 교제가 무슨 교제였냐? 위안부는 없었다. 위안부는 매춘기였다. 이러한 교제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일본은 침략 국가는 아니었고, 일본의 대표한 존재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백인 지배를 없애기 위한 존재였다. 예. 이러한 역사관이 다 들어있는 그 교제가 바로 세연모의 교제였다는 거죠. 그러한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네. 아베 스상이고,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앞으로의 향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가 있고, 의도라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굴복,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다니 이런 주제 말씀이신 것이고, 좀 더 근데 소장님 그게 이것되게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결국은 입장이죠. 의도된 어떤 전략의 일환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의도가 다른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는 아까도 자민당 그래서 정권이면 전략이란 부분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퀘스천을 안 간다 달았던 이거죠.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르죠. 지금 부소장님께서는 하나의 해프닝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도가 국내 없다는 정치를 말씀하셨죠? 하는 가운데 나온 그러니까요. 부산물적인 그런 그러니까요. 측면이 예.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부산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부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산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짜 산물을 단순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내지는 모든 나라에 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베 총리랄까 일본 보수 내지는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그거는 자기네들의 지난 역사가 과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그거에 대응하고 그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아베 그 얘기를 하는 데서 한국이 그 생각이 들어가 있다든가 중국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슨 다 말인지 전력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호사카 선생님이 그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을 보는 문제는 동의해요. 아베 수상의 역사인식은 굉장히 위험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뭐 침략의 정의는 뭐 국가마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에 대한 국제사회 보편적 인식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알링턴 묘지하고 똑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독도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아베 정부의 어떤 역사인식이랄지 또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인식은 사실 위험한 것이고요. 뭐 거기에 대한 경종은 우리 정부나 많이 울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한국을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한국도 물론 한국도 들어가겠지만 예. 일단 일본 국내에서 어떤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고 뭐 그런 데 일단 목적이 있고 거기서 한국만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일본하고 전쟁했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다 한국도 타겟이냐고요. 한국도 타겟이에요. 한국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네, 드려야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한국도 타겟이라고 보세요? 물론 일본한테는? 한국도 타겟이죠. 예. 단 저는 뭐 우리 오사카 선생님이 사용하신 굴복이라는 언어는요. 상당히 그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우리를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이면호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일본은 소위 중국을 대고 북한을 대고 인권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그 위안부라고 하는 그 국가가 여성 인권을 상당히 유린했었던 보편적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토에 관해서도 역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즉 주권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즉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개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즉 네. 이 영내에서 즉 동북아에서 혹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평화주의라고 하면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네. 즉 제도를 창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인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즉 결국은 그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 이유든 혹은 그들의 신념을 제도화하는 것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큰 괴리와 기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굴복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굴복하게 한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한일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 그 교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기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망의 목적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예컨대 제가 지금 최 교수를 기망한다라고 하면 네. 저의 뭔가를 위해서 지금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뭔가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뭔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망하는 거겠죠. 그거는 상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상호 일치를 맺는 것이죠. 특히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 영토의 문제는 그야말로 제로섬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독도의 동도서도를 나눌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네. 우리가 당연히 시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인 거죠. 센카쿠도 마찬가지였죠. 즉 뭐냐면 그들이 기만을 할 때는 솔직히 일본이 독도를 수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굴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말에 뭔가 논의가 가는 것 같아서 예. 일단 그것을 저는 좀 조례하겠습니다. 예, 예. 네. 뭐 말씀하신 분이 철회는 잘겠습니다만 아니, 왜냐면 그 말만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같은 의미로서 또 말씀드리면요. 일단 1차 목표는 일본 국민들의 교육이고 예. 일본 국민들을 의견화시켜 가지고 근대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 목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활용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근대 정치라는 것이 예. 옛날하고 달리요. 국제 정치하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그쪽의 역사관
하고 그 일본의 역사관이 대립된다라는 것을 다 알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뭐 알으면서 하면서 그 한국이나 중국의 그러한 감정을 사하게 만든다. 다 알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우리와 일본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과연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가져가려고 할 것인가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논점일 것 같고 관련해서 호사카 교수께서는 이게 대등한 파트너십을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부수장께서는 대등한 파트너십이건 뭐건 별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니 이건 분명한 논점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뭐 굴복으로 표현을 하는 걸 처리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논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 말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뭐 명확하게 명확한 그죠? 말이라고 해도요. 예, 처리하시면 뭐 처리. 그 일단 다른 말로 하자라는 거죠. 그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은 국제적 자의적으로 하고 싶다 자기 아니, 마음대로. 그 역사 인식은 네. 일본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인정해라라는 거죠. 혹은 반대해도 되지만 그것을 그 파트너십에서 그 크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바로 이게 독도는요. 독도는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속에 예. 정확하게 놓았기 들어갔으니까, 때문에 예. 그거는 절대 일본은 양보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 많은 네. 분들 또 방청객에 나와 계셨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회사원 부탁드리고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토론 재밌게 진행하고 있죠? 네, 네. 재밌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작년 12월에 아베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이후에 마치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연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법원에서의 싸움들, 네. 한인들이나 또 일본인들 싸움들. 그래서 결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일본은 굉장히 노골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계속 패널분께서 얘기하시면 해병대를 이제 출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생각후만 염두에 두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빨리 출력하는 그 부대가 독도에 어느 순간 출력을 해서 점거한다 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정부가 지금 취하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요? 뭐 군사력을 뭐 강화시킨다라기보다 예. 독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너희가 올 테면 와봐라.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더 해야 할까요? 박 대통령이 독도에 다시 한번 가시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군사적인 훈련들, 해병대까지 포함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군 네. 연합에서 그런 훈련들을 독도를 기반으로 하는 좀 더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네. 좀 더 반복적인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요? 예, 서울에 사는 이정진입니다. 예. 저는 이제 호사카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네. 우선 일본 아베 총리나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망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얘기라고 치고는 상당히 경솔하고 곡해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아베 총리와 일부 우익 세력들이 하는 망언들은 일종의 자신의 야망과 어떤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획된 코스프레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스프레에 우리 한국이 감정적으로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한일 관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좀 딱딱하거나 너무 이제 단호하게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실익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예컨대요.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분리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는 대학생 차오름입니다. 예. 네,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분노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 일본의 높으신 분들께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좀 짧으셔서 계속해서 이런 망언이나 도발성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토론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지금 정상회담은 거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여야에서는 NHK 회장에 대해서 이제 사과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분명 이 이상으로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뭐 군사력을 확충해서 뭐 외교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답답하다는 정치하시는 말씀. 분들과 이제 여기 토론에 나오신 분들께서 많이 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한테 일본은 우방이죠. 우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본은 우리한테. 일본은 뭔지 모르지만 좀 그런 관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일본은 우리한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우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일본은 참 솔직한 말씀으로 애석하고 좀 서운해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예, 서운한 그러니까 이웃이죠. 우리한테 일본은 뭐냐는 얘기죠. 저는 일본이 사실상 독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뭐냐고요. 소중한 이웃 국가입니다. 소중한 이웃 국가. 예. 호석가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래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이시니까. 지금 한국 예, 사람이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일본 우리한테 뭡니까? 일본은요. 예. 너무 걱정이 많은 나라라서 그 항상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지 않으면 그 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뭐냐고요. 우방입니까? 그러니까 의방이죠. 일단 의방이지만 일단 의방이지만 의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갖고 만다. 예.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본 우리한테 뭡니까? 일본은 분명히 우방이죠. 분명히 우방이다. 다만 예. 갈등이 많은 우방이고요. 근데 분명한 우방이다. 이게 분명한 우방이라고 보죠. 고수학교에서 어떻게 저도 보세요? 우방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앞에 형용사가 붙는다면은요? 우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우방은 덜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우방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퀘스천이 지금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요. 예컨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미국은 우리한테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본만큼 그렇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중국은 우리한테 무엇입니까? 최 교수님. 중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동반자이죠. 예. 호사카 교수님, 중국은 우리한테 무엇입니까? 그 미래의 의방이죠. 미래의 우방. 지금은요? 지금은 의방으로 가는 길이죠. 예. 두 분은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중국도 국교가 체결된 우방이죠. 우방이고. 그리고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참 묘한 어떤 우리의 인식을 지금 보여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토론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시아에 일단 3개국이요. 한중일, 그리고 미국, 러시아, 북한. 이제 이런 어떤 그 역학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은 끝났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완전 다 정리가 됐나요? 뭐 부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많이 예. 아니 끝나지 않았죠.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은 상당히 치밀하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침략 국가가 됐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일본의 심정이다. 예. 특히 아베 정권의 생각이다. 네. 그래서 아베 정권은 일본이 침략 국가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세계가 인정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협정. 1965년 체결되어진. 예, 그걸로 죄송합니다.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 다 끝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요. 2011년 8월 30일인가요? 그때 중요한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냈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행복추구권을 반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한 근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1965년 청구권에서 위안부 문제는 거론 내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요. 네. 두 번째는 68년도인가요? 65년 이후에 3년 후에 체결된 유엔 결의 2391호인데요. 즉 국가가 일으킨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적극 거론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네.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국제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인권 그리고 소수자 인권, 즉 전쟁 시기의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리는 여전히 진행돼야 되는 네. 것이고 이것은 청구권이 거론하거나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 저기 문제요. 말씀을 조금 더 예, 보충해서 한일 청구권 말씀드리면 협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공식적으로는 그 개인 배상 문제는 여기다 포함되었다. 따라서 종료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도 공식적인 견해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이 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부작위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또 대법원에서 우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일제 때 징용된 우리 측 그 노동자들 일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 전쟁 기간 중에 부당하게 인도주의적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건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본 정부도 기존의 입장을 좀 철회하고 또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인도주의적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뭐 대체적으로는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65년 협정 당시에 크게 이제 논의되지 않고 몰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좀 더 헌법에서 헌재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또 다른 이유 때문에도 막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징용 문제는 지난 협정에서 다루기는 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전에 박 박사님이 얘기했었던 그 문장, 그러니까 개인 버전 다 이걸로 이제 종료됐다는 식의 얘기, 거기에 이제 포함된 걸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전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하는 그 질문을 생각이고. 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65년 청구권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해서 위안부 자체에 대한 그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지금 ICJ에 제소하도록 되어져 있죠. 협정 자체에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ICJ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여기서 상당히 정치적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교감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거 역시도 우리가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고사를 해버리면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근거로 하게 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청구권에 대해서 재론을 할 때 이 특정 재론되는 사안 자체가 위안부 문제일 텐데 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이건 당연히 그 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독도 문제에서의 역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책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단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키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위안부 문제는 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선결이 되고 나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독일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뭐 45년 후에 바로 사과하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15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간의 시간 동안 주변 국가, 또 유태인 국가,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압력을 가했거든요. 즉 아우슈비츠 문제, 학살 문제에 대해서,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봤었을 때는 그러한 문제들을 위안부에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요한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즉 여성 문제하고 전쟁 범죄하고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제 규범을 상당히 어긴 것이고 네. 그 일본 정부가 많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선결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독도 문제로 잠깐 또 다시 돌아가 보면 물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죠. 결국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우려 가운데 하나는 독도라고 하는 그 땅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도 같아요. 그 가운데는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요. 예.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만큼 행사를 못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예. 네, 또 말씀드리면 중간 수역이라는 이름은 한국만의 이름이고요. 예. 법안에서는 정확하게는 공동관리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관리수역. 예. 그러니까 일본 쪽의 주장은 독도 영유권으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독도의 용해라는 것은 없다라는 예. 거죠.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용해다. 예. 뭐 양쪽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용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가 공동관리 수역이 아니냐. 예. 바로 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만큼 논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일단 어업협정이라는 것은 어업에 대해서만 결론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유권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그 조약이라는 것은 반영무적인 예를 들면 한일 기본 조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네. 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것은 그게 언제라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분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독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독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협정을 이걸 폐기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이 앞으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간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안들이 많겠죠? 그죠? 과거사 문제에서 뵀던 현안, 독도에서 뵀던 현안, 여러 가지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지금 남마처럼 얽혀있단 말이죠. 좀 답을 좀 터뜨릴까요? 최 교수님? 뭐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 독도는 동해라는 스크린에 일종의 아이콘 같은 건데요. 일본이 자꾸 클릭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폴더가 열리면서 나쁜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해경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꾸 일본이 도발하고 있는 부분, 즉 독도에 관해서 우리 영토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죠? 하나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독도가 왜 우리 것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치 왜 우리 식구를 너희 식구가 아닌 것을 왜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되냐, 이런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독도 자체를 저는 기지화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이 독도 문제 자체를 현재 현상 유지를 하면 됩니다. 즉 독도 문제 자체를 그들이 문제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부안해동에서 문제화시킬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단계적으로 도발할 때는 우리 역시도 상당히 차분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당히 좋은 저반 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문화재, 자연보호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 독도를 일종의 아이콘화시키면 됩니다. 이미 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 영토 독립성의 상당히 중요한 아이콘으로 기지화하는 건 왜 반대하십니까? 기지화하는 것은 문제는 왜냐면요. 군사적으로 얘기 말씀드려서 이 소위 작은 섬에 중요한 무기 체계를 갖다 놓으면 상당히 적국으로 하면 쉬운 표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즉 그 독도에 상륙시킨다는 문제인데, 즉 기지화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방력 강화를, 즉 원거리로 전력을 투사하는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공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가 원거리에서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가자.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주 차갑게 그냥. 그렇죠. 왜냐면 우리 거니까요. 가자. 우리 거를 자꾸 자기 흥분할 거라고 이유도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물론 그게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예. 그러나 그 외교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마지막은 일본은 그 독도 수요까지 들어와 가지고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었죠. 예, 생각하고 있고 노무현 시대에는 그 시도가 일본에 있었고요. 있었죠. 예. 네, 아베 같은 그런 우파 정권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안 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표명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사실상 갖고 있어가지고 독도를 지키는 그 훈련 장면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발생했습니다. 네, 그때 일본의 반응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 TV에서 그 장면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일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그 쇼킹한 장면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나 일단 이런 식으로 독도를 지키는 훈련을 한국에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했지만 그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그런 그 독도의 유사 사태에서 독도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은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은 뭐라 할까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일본이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 왜 독도가 일본 영토냐라는 주로 세 가지 있는 그 논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확실하게 말할 대응도. 필요는 없고 네. 하나하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대변인이나 네.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독도 망원이 나올 때 하나씩 정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나가며 네. 그 세계의 여론들이 일본의 논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독도에 예.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알겠습니다.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독도에 대한 시대적 지배에 관련돼서 뭐 두 분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기지화 부분은 차이가 예, 있어요. 거기는 좀 뭐 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분명히 뭐 어업 수역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한 국가 일본 간 입장이 다르지만 그 방공식별구역이라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독도 상공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공식별구역을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독도 시대적 지배를 외국이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조차도 그 선을 그었던 미국조차도 독도가 한국 측으로 맞기 때문에 그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일본 민간 선박이랄까는 간혹 가다가 독도에 접근하는 것이 있지만 네. 그 항공자위다랄지 그런 네. 항공기들은 접근할 수가 없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독도가 방공 식별구역에 우리 측에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확실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왜 독도가 빠졌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최초 단계에서는 포함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왜 빠졌을까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지금 나와 있는 학설상으로서는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일 간에 뭔가가 그래서?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도 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려도 짧게 될까요? 좀 일단 제가 독도 연구자이기 예, 그렇죠. 때문에 예.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영국은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주장했죠. 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방공 식별구역은요? 그거는 아직 미국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미군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또 미국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아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통상적으로 영토에서부터 선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위 영공이라고 있는 것인데 예. 영공 밖에 있는 것이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민국 방공식별 구역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도가 한국 영토이냐 아니냐고는 사실상 중요한 판단 근거는 아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빠진 이유는 영국하고 미국의 협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문서에 다 남겼거든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견해일 뿐이다. 미국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영국은 혹시 영국하고 미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독도가 일본 영토니까 뺐다. 한국 영토 조항에서 그러면 이것이 영국하고 미국의 견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은 정확하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계속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단시 전략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국가는 다 영국 쪽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빠졌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앞에 있는 결론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법의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도가 총연합국의 합의라는 것은 한국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좀 토론 대목이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시기도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일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스토커 행보라고까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베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최근에 나온 멘트였었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방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우리가 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박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은 또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올바른 역사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계속 여러 가지 언동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가 않은 차원에서 지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라고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한일 관계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한일 정상회담 내지는 그 지금 그 경색된 한일 관계를 좀 더 그 복구시킴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복구를 시킬 수 있죠? 지금 아주 치명적인 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니 그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저는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뭘 논의할 의제가 있어야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논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그 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그런 거부터 그런 거 내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토 자꾸 얘기를 하고 혹시 모르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우발적인 그 충돌이라고 그럴까? 그 예전에 2005년 그 정도에 그 간혹 그 이제 뭐 함정이 그 온다 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식의 그야말로 그 어떤 그 협력의 틀이라고 그럴까 갈등 조정의 틀 같은 것들 그건 여러 가지가 저는 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예. 최 교수님 이제 정리 겸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일 관계는 아무리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잡음이 있지만 남북 관계는 달리 정부와 정부가 독점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계는 학계대로 경제계는 경제대로 우리 시민사회 그다음에 문화계는 좀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이 시민사회 관계는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지금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일종의 납치해서 상당히 중앙 정치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하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제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반 조건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게 정부 간의 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는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일 감정이 상당히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관계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일본의 경제적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적 하락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재반상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아젠다 할 수 없겠죠. 단 우리가 불쾌하다라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위안부 문제 같은 거는 정말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식의 협력과 한국식의 협력은 상당히 큰 간극이 있다. 네. 즉 과거사를 자꾸 헤집는 과거의 가해자와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정말 너희들이 이야기하듯이 네. 건강한 진전은 없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지 말아라. 즉 뭐냐? 일본은 지금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그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부정하는 너희들과 북핵 문제 때문에 손을 잡을 것이다. 뭐 중국을 견제하는데 손을 잡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한국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 될 최 것이다. 교수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표현하셨어요. 일본식의 협력, 예. 한국식의 협력. 예. 어쩌면 그것이 이전에 그 호석가 교수께서 말씀하신 굴복에 해당하는 말을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은 네. 어쨌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협력의 모습과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협력의 모습은 상당히 간극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도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간극을 좁히는 것은요. 우리는 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피해자 정체성입니다. 예. 그들은 가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 전향적으로 가해자가 한 발짝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몫이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무라야마 다마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예, 무라야마 고노. 그렇죠. 예. 무라야마 고노 다마식으로 그들이 전향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오류를
그 수준까지 인정했던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이고 미래적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순으로 다시 회귀하기만 해도 예. 우리는 그 간격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는 예. 것이고 우리 이면우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중한 우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베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참여연이었나요? 거기서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뺐죠. 담화 내용 가운데 네. 승계하겠다고 하면서 박 교수님. 네, 그 아베 정부는 뭐 출범하자마자 사실 종전에 일본 정부가 표방해왔던 고노다마랄지 무료다마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죠. 오히려 그것을 좀 다른 형태로 뭐 그런 그들의 표현으로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래지향적인 뭐 담화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본 측의 어떤 성인님 조처로서 우리가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한 고노다마랄지 또 아시아 지역에 대한 뭐 침략을 뭐 인정한 무라마 다마를 개선하는 입장을 일단 일본 정부가 표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선결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정상회담의 어떤 우리가 사실 의제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여건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역사나 외교 문제를 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양자회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자간 무대에서 만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요구들을 뭐 정확하게 전달하고 뭐 일본으로부터 뭐 그의 어떤 입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정상회담의 아젠다를 만들기까지에는 아래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가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 협의에서는 뭐 종군 위안부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기존 입장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건 뭐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기할 상황입니다만 일본 측에 대해서 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입장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전시 중 일본 기업의 어떤 징용자 문제, 예. 그것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제안은 충분히 뭐 사전 협의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어젠다의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도 싶은데요, 석가 교수님. 예. 먼저 지금 아베 총리가 말하고 있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죠. 예. 조건 없다라는 것은 사전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우리만 만나자. 예.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게 뭐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통보만 하자는 거죠. 예. 실리를 생각한다면 역사적인 문제를 정상회담 한다 하더라도 고내명 등으로 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한국 쪽에서 일본하고 협의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만 선택해도 오랜 시간 동안에 네. 위원해야 합니다. 그거는 집단적 차이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만 한정시켜서 회담을 한다. 네. 다른 것은 일단 무르미트 협의에서 다 일단 이번에는 권하지 않고 그거만 실제적으로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뭔가 제3자 공격이 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아주 세세한 협의까지도 정상회담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한정시켜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개 할 수 있는 내용만 하고 나중에 다른 것은 나중에. 미일 안보 협정이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죠. 그죠? 거기에 아마 이 집단적 자유권 문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독도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어떤 동의 여부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할 것 같은데. 예, 부장님 마지막 기회이고요.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동북아 지역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격동이고 지금 예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다.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일종의
큰 겪던 게 전초전적인 시작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잡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그 평화 협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저는 그 큰 그 변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네. 있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함도 있어야 되지만 유연함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단호함과 유연함을 같이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발휘할 수 있을 거로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가 없는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진실을 마주할 때 미래로 가는 길도 열리기 마련일 텐데요.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독일에 대한 세계인의 시선과 그 평가는 지금의 일본과 크게 다릅니다.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고 옳은 길인지 일본 정부가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